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을 정리하다가 사실 요새 정말 많이 어려워요. 경기가 내용이 많이 무겁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독일의 한 유튜브라고 합니다. 이제 쿠르트 게작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이 녹아내리고 있다. 지금 이 태극기 이제 녹아내리고 있는 좀 무서운 사진 있죠.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팔로우가 한 2,300만 명이랍니다. 한국의 절반 정도 되는데 이제 한국이 진짜 망한다는 말이 맞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했대요. 이제 망한다는 표현 자체가 분명히 좀 자극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쿠르트 게작트가 던졌던 핵심은 이겁니다. 이름이 좀 신기하네요. 독일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사실 가벼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코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 무시를 못 하잖아요. 이제 경제랑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게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지금 한국처럼 급격한 인구 붕괴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한 연간 한 50조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서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육아휴직도 하고 영아수당, 부부급여, 뭐 영유아 무상교육 뭐 많죠.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아이를 낳고 싶은 건 이제 환경이 안 되는 게 보통 문제가 커요. 단순히 돈이 주는 게 아닌 이제 주거, 일자리, 교육, 그리고 뭐 보육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쿠르트 게작트가 이제 던진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한국은 아직 시간 있지만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있는 미래는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진에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데 둘 다 할머니인가요? 35년 뒤에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35년 뒤면은 평균 연령이 65세까지 올라간답니다. 65세.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한 보통 2명 중에 1명은 다 이제 환갑이 지난 나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사회를 이제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는 이제 경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망한다는 말이 과연 과장일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방송하는 이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사실 계속 한국에 대한 희망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 더욱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벌이가 사실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지키고 있는 이 회사에서 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코인 투자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한국이 망한다는 말 과연 과장일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숫자가 되게 명확합니다. 쿠르트 게작트가 말한 저출산이 한국을 망할 수 있게 한다는 계산법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고 아이는 1명밖에 없어요.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급감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들 노령화로 가니까 15세, 64세 인구, 지금 즉 이제 일하고 세금 내는 인구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7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2070년 정도 되면은 이게 52%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그리고 반대로 65세 이상 되면은 고령화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100명의 인구라고 봤을 때 100명 중에 한 25명만 노령이에요. 그런데 2070년이 되면은 100명이 이제 80명의 인원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항상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 받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 이제 사람이 줄면 이제 소비가 줄고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에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내 총생산량 GDP도 줍니다. 여러분께서 좀 이런 얘기가 분명히 와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다음 얘기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분명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이제 번화가를 가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상가들이 되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유동인구가 되게 많이 줄고 사람들도 많이 줄고 하니까 돈 쓸 수도 없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왔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이게 저출산 계산법인데 한 명의 아이가 줄어들면 두 명의 노동자가 사라지고 그리고 네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는 계산법이에요. 보통 출산율이 이제 1대1이면 한 명이 이제 한 명을 놓는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2025년 지금 기준 출산율이 0.69거든요. 그래서 한 명 미만이고 다음 세대는 인구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4천만 정도, 4,500만이면 이제 곧 절반으로 줄어들면 2천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명이 태어난다면 다음 세대는 이제 한 50만 명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이 아이가 20년 뒤에 노동자가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 노동자가 절반으로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청년이 있다면 20년 뒤에는 100만 명의 청년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은 지금 부산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투만 봐도 알겠죠. 부산 사투리가 좀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부산의 사람들이 노인과 바다라고 합니다. 이제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산에는 이제 청년들이 별로 없고 노인만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노인과 바다냐? 이게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노인과 바다라는 게. 이게 부산에 항상 해마다 13,000명씩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해마다 13,000명씩 감소하고 있다. 13,000명이 한 어느 정도 인원이냐면 13,000명이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20개씩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1년에. 그 정도. 보통 한 학교가 200명 정도니까 약 고등학교 20개가 1년에 없어지고요. 30년 뒤에는 36,000명씩 해마다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1년에 60개씩 없어진다는 거죠. 고등학교 인원이 그 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산에 살아가지만 제가 이제 부산 용호동이라는 동네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용호동이라는 동네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에조차 이제 공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사람들도 많이 없고 부산에서는 일단 결과적으로 돈 쓸 사람이 많이 없어요. 뭐 소득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뭐 이제 권리금 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산에는 정말 돈 쓸 사람도 많이 없고 노인만 많고 바다만 있다. 뭐 관광지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일터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사업을 하면서 구인을 하지만 부산에선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은 또 원하는 월급은 기준이 300입니다. 근데 한국 그 300만 원인데 근데 300만 원 사실 부산에서 맞춰주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원하는 월급이랑 그 사업체에서 구하는 월급이랑 이제 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뭐 물론 좀 일하다가 월급이 올라가서 300만 원 정도 맞추는 거라면 어렵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초봉으로 300만 원 줄 수 있는 부산의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생산직 제외하고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뉴스가 버틸 수도 접을 수도 없다. 자영업자의 위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 음식업도 도소매업도 그리고 직장도 그렇고 되게 불안정하대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뭐 엔화도 1,000원 넘게 찍고 지금 달러도 거의 1,5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이제 기름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점을 찍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일자리만 위태로운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를 정도로 되게 위태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철퇴를 때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영업 사업자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직장에 잘리잖아요. 뭐 보통 직장에 잘리면은 자영업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뭐 40, 50대 되는 사람들 자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몇 명이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7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700만 명 중에 이제 한 80%는 얼마를 버냐? 1년에 2천만 원 정도 번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 달로 계산했었을 때 한 달에 약 70만 원 버는 사람부터 많이 벌어봤자 한 180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사장님이라 해서 사장님의 대부분의 80%가 70만 원에서 180만 원,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벌까요? 아니에요. 더 못 벌고 적자 나는, 평균적으로 이렇지 적자 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대출도 하고 뭐 비은행권 대출도 하고, 취약계층은 이제 11%는 이 사람들은 이제 사금융까지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던 게 뭐냐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제 빚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에서 분식집을 10년 동안 운영한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폐업을 고민 중이랍니다. 한 달에 이제 대출이자만 90만 원 정도 나간다. 물가는 올랐지만 손님은 줄고 카드값 돌려막으면서 버틴 지가 벌써 1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박 씨는 이제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신용등급이랑 담보요건 하락으로 이제 제2금융권에서 12%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면 장사를 접으면 되잖아. 근데 못 접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갚을 돈이 없어. 원금이 없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폭주 기관차야. 그래서 비싼 이자를 내서라도 원금을 갚을 큰 돈을, 목돈을 구할 수 없으니까 사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들 분명히 이제 2024년 연말에 이제 코인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되게 잠시나마 큰 영광을 발견하면서 돈을 벌어서 기분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현금화 시키지 못하고 지금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잖아요.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좋지 않다. 코인도 같이 안 좋아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또 불행 중 다행인 게 뭐냐면, 코인은 한국 경제랑은 안 따라가, 미국 경제랑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경기가 좋지 않은데 미국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면 코인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산이 좀 힘들더라도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제 미국 상황은 점차 나아질 거잖아요. 이제 구조조정 끝나고 난 다음에 관세 전쟁이 끝나고 좀 시들어지고 잦아들면은 좋아지잖아요. 근데 한국은 여파가 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도 오래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 잘 살려고 해서 제 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을 주고 이제 뼈를 취한다는 이런 계획으로 미국에서는 힘든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코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인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던 게 어떤 거였었냐면, 꼭 하락장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 안 좋은 선택을 하느냐, 전체적으로 코인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때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해서 떨어지는데 베팅을 한다든지 뭐 올라간다는데 베팅을 하지,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코인이라는 거는, 투자 자금이라는 거는 여유가 생겼을 때 현금화 꼭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연말에 워렌 버핏이 이런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워렌 버핏이 현금화를 최대한 늘렸다. 왜 이렇게 현금화를 최대한 늘렸을까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 주식 매도 현금화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작년 연말에 그랬거든요. 현금 449조를 쌓은 버핏, 이렇게 해서 워렌 버핏이 작년 연말에 꾸준하게 계속 현금화시키는 과정을 벌였습니다. 섣부른 경기 전망이 예단이 안 돼. 이 사람은 되게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를 미리 예측하고 현금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단 말이에요. 2025년 오기 전에. 근데 우리는 못했잖아. 근데 그렇다면은 다시 이것들이 꾸준하게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 이런 코인 방송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건강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코인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지만 하락을 하고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바이낸스 프로젝트 품질을 위해서 14종의 토큰 상장 폐지를 이번에 한다는 겁니다. 4월 9일 오늘 기사거든요. 어떤 걸 하느냐 보시면 베타 파이낸스, 크림 파이낸스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엘프 아시죠? 스테이트 네트워크 토큰, SNT 이런 거 정말 많이 투자하시지 않았나요? 예전에 이런 코인으로 재미 봤던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시들어 드시고, 여기에서도 세대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잡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고 좀 제발 좀 펀더멘탈 튼튼한 코인에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현금화 비중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수익을 내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금화를 꼭 시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현금화를 꼭 시켜서 장이 좋아질 때는 나의 생활을 잘, 이제 아까 워렌 버핏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을 현금화 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 본 그런 부분들은 꼭 현금화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가져왔던 이런 불황이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가까이 이제 덮치려고 할 준비를 항상 하니까요. 코인 한번 올라가면 주기가 길어요. 한 4년씩 길게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불안 가운데서도 투자의 이제 펀더멘탈 유지하면서 계속 투자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쓰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 불안 가운데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미래적으로도 되게 위태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는지, 내 투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꼭 직장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지 마시고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유동화되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정말 이틀 동안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방송을 만든다고.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하락장이라고 합시다. 이제 조정장이라고 합시다. 조정장 중에서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무조건 투자 잘하세요. 이런 말을 진짜 못 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 또한 너무 힘든데 여러분도 이제 물리신 분들은 이제 많이 물렸었을 거예요. 현금하신 분들은 뭐 추가로 매수하고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힘든 시간이랄 거거든요. 왜냐면 내 자산이 한 절반 이하로 까져 있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내가 뭐 1억 넣은 사람은 지금 한 3천만 원, 2천만 원 된 사람도 분명 많을 겁니다. 비트코인 산 사람들도 지금 많이 까졌단 말이에요. 한 30% 까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작년에 투자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본전에 왔거나 아예 오히려 더 까졌어. 작년 한 2, 3월 정도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힘든 시간을 좀 잘 버티시고요. 우리 같이 좀 의기투합해서 이 힘든 시간도 잘 펀더멘탈을 관리를 하면서, 어차피 뭐 자영업자라든지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미래가 그래 밝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코인은 해외 자산이니까 해외 자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즉 국장 이제 코스닥에 투자한 사람도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태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코인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저는 이제 코인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코인에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